예, 시사정담 3인 3색 5월 8일 드디어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D-1일입니다. 오늘은 각 후보들이 이제 마지막 유세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들의 마지막 집중 유세를 살펴보면은 마지막 승부수를 어디 던지고 있는가가 좀 유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캠프들은 지금 깜깜이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이 판세를 갖다가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 하루 전 마지막 변수는 또 뭐가 있을 수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당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이 세 분이 어쨌든 강화문을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가 강화문을 갖다가 집중 유세로 다 선택을 한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는 대안문, 서울에서. 이 대안문은 어디 있는 거죠? 그 독수궁 시청 앞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 진을 쳤던 곳이군요. 예. 심상정 후보는 신촌에서 이 12시간 촛불 필리버스터를 한다, 뭐 이런 지금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마지막 요새니까 이렇게 가장 상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광화문이나 이제 진보 후보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광화문이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하는 대안문 이렇게 잡았고,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영남을 돌다가 이제 수도권으로 북상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안철수 후보는 광화문 집회를 이후에 이제 충청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렇게 있고, 이제 유승민 후보와 이제 심상정 후보는 역시 지지층이 젊은 층에 수도권 젊은 층을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이제 취지로 보면은 이제 주로 수도권 쪽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 2, 3위 후보를 보니까 다 충청도는 다 들리네요, 보니까. 예, 충청도를 들리고, 또 이제 역시 이제 오늘 유세에 시간대로 보면 아마 오후 7시쯤이 피크라고 보고, 이제 오후 7시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적을 것 같은데, 제일 이제 집중 유세라고 볼 수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강화문, 홍준표 후보는 그 시간에 대안문,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점심때쯤 강화문에 있다가 저녁에 대전에 내려가서 대전에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제 좀 상징적으로 국토의 중심에서, 또 여기가 아시다시피 대전이 이제 과학기술 도시로 우리나라 그게 이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 가서 이제 미래 대통령, 또 이제 4차 혁명, 혁명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대전에 가겠다는 거고, 유승민 후보는 이 명동 유세, 이 명동 유세가 또 이전에 97년 대선이나 이런 때 보면 각 후보가 다 마지막에 명동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그게 있어서 명동도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신촌이 이제 젊은이들 거리고 또 대학 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동 없이 여기서 그냥 온종일 젊은 층을 상대로 유세를 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차별화된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집중 유세하는 데서 보면은 상당히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각 캠프들이 보는 판세,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밴드웨곤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홍준표 후보의 언더독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가 주목되는데요. 문재인 캠프는 미국의 월드스트리트 저널에 보수표가 결집이 일어나서 이 막판에 변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다죠. 뭐 현재는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어떻다라고 이제 장담을 하고 가는 시기는 아닌데, 어쨌든 영남 지역과 보수층,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진영을 포함한 보수층에서 홍준표 후보를 결집하고 있다는 말은 문재인 캠프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 케이스는
홍준표 후보가 30%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문 캠프도 위기다. 뭐 이런 말도 했고, 뭐 전날 이렇게 뭐 바닥민 PK 바닥민심을 두고 이렇게 이제 폐륜이다 비슷하게 이렇게 잘못 표기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킨 문용식 이게 가짜뉴스 대책단장 같은 것도 부산 바닥민심이 무섭게 이렇게 결집하고 있는 경계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페이스북에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렇게 홍준표 후보의 이제 영남과 보수의 결집이 상당히 이렇게 눈에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업살이라 주로 그랬는데. 예, 뭐 두 가지 아마 그 전략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남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으니까 문 후보가 어제 이제 호남에 가서 호남이 이 나로 좀 몰아달라. 이 호남표가 분산될 경우에 영남에서 이렇게 그 결집의 뭐랄까요 반작용으로 이 상당히 그 선거 결과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남에 있는 진보층 이런 부분들이 좀 이 투표율을 좀 제고시켜 가지고 좀 저걸 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캠프 내부에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방심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걸 중첩적으로 담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데 역시나 그러나 뭐 이렇게 그 보수표가 결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은 그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는 이 보수층에서 거의 7-80% 그리고 TK에서도 뭐 박근혜 후보 같은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80% 투표에 80% 지지를 받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아주 미미했다가 지금 선거를 막판에 이렇게 그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45%까지 그 보수층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TK에서도 상당히 그 정도로 올라가지만 그 전에 압도적으로 7-80% 했던 것만큼은 좀 어렵겠죠. 어쨌든 이제 보수가 결집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전에 탄핵 국면 속에서 이제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보수들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모이는 양상인데 과거와처럼 이해창 후보나 아니면 박근혜 후보처럼 이렇게 어떠한 맥심 50%의 건접하는 굉장히 이렇게 파괴력 있게 중도층까지 확장하는 그런 쪽의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 쪽 캠프 자체도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고자 하는 선거운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막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도를 염두에 둔 선거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기존 지지층, 과거 이제 30%의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을 겨냥한 그 선거운동에 매몰된 굉장히 집중하는데 그 부분들이 일정 깨어나고 있다. 뭐 이런 지표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30% 선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예, 뭐 저런 부분도 이제 당내에서 친박이나 또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탈한 세력들을 이 조기에 이제 복권시켜가지고 복당시켜가지고 이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보수층 전체에 그게 바람직하거나 좋게 보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보수층 전체를 석권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중도까지 넓히겠다는 것보다는 보수 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걸 가지고 일정하게 좀 득표를 하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과거 선거와 달리 보수 내부가 지금 유승민 후보라는 이제 같은 보수의 그것도 있지만은 이 안철수 후보라는 보수 표의 상당 부분을 일정하게 갖고 가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결집도를 보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당선 전략이다, 필승 전략이다 이렇게 봐지지는 않고 상당하게 의미 있는 2등을 해가지고 이후에 어떤 그런 그 보수의 재건 내지는 이 뭐 조금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과거 새누리당 세력의 어떤 복원 이런 거를 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 작년 총선 때 상당히 이 새누리당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33%의 그 정당 명부 득표율을 마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국민의당이 26.74%, 이 민주당은 24%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3% 정도가 자기들 맥시멈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안철수 후보 어떻습니까? 그 뚜벅이 유세 이래가지고 이 걸어서 지금 이제 국민 속으로 상당히 많은 뭐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제 그 동영상을 봤다,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안철수 캠프에서는 제2의 안풍이 불고 있다.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메시지 자체는 이제 별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파악하기가 좀 쉽진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또 이것이 이 방식이 맞는가, 이 부분들도 다소간의 회의감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홍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고 안 후보가 이렇게 하락 국면을 계속 흐름을 타는, 그것을 꺾는 반전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다. 그런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어쨌든 자기의 기반표라고 할 수 있었던 호남이 상당히 빠진 것 같아요. 예. 호남이 지금 각종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그 공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호남이 상당히 문재인 후보한테 가반 이상이 이렇게 결집이 되고, 안철수 후보는 좀 이전에 이렇게 각축을 벌이던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이게. 예, 그게 뭐 영남이 결집을 하고 또 영남의 투표율이 좀 그 올라가고 홍준표로 결집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이제 호남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로 좀 몰아야 된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에서 당선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이 당선시킬 수 있는 후보를 문재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로 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뚜벅이 유세는 그 유세를 하는 그 당사자나 그 주위에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호응도를 느끼고 어떤 열띤 반응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전체적인 파급력, 또 어떤 그런 이 판에서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어떤 면에서 그 동선 이 커버하는 그 지점 자체가 선으로 따라가면서 어떤 그런 이 당력을 집중해 갖고 그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유세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아까 나왔던 이야기면 주로 효과가 어떨지는 그 일장일단이 있다.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이 현장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유세 과정을 그 전체적으로 그 지켜보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좀 효과를 거두고 있다. SNS는 반응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핵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선거는 기본적으로 100%라고 하는 기본 파이 자체가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100에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TK라고 하는 부분과 영남 보수 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지지율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니 당연히 이렇게 호남에서도 반대급부, 똑같은 어떤 문 후보 쪽으로 쏠리는 현상,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프레임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과거와 비슷하게 이제 반패권주의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 그 흐름을 제동을 걸고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이렇게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캠프 측은 어쨌든 본인들이 호남에서 60% 이상 득표하고 막판 40% 득표로 역전 드라마를 만들겠다 했는데, 호남에서 오히려 이렇게 더 빠진 게 마지막 여론조사인데, 그 흐름이 뭐 반전이 됐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거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그 조직 독려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역대 선거에서 보면 호남이 그 상당히 좀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게 나타나는 거는 그런 성향은 있었고요. 또 이번에도 보면 아무래도 사전 투표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본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대도시보다는 지방이 투표율이 좀 높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강주 같은 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제일 투표율이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은 그 이번 선거에서 뭐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때까지 나타났던 현상의 반복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그런 점에서는 어떤 그 특정 어떤 그거에 동료에 의해서 뭐 어떤 그 투표율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호남 사람들이 그 이번 투표에 거는 기대, 관심 이런 것들이 높다. 또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진보적인 어떤 성향의 그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서 보였던 열기가 상대적으로 어떤 그 보수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호남이 지금까지는 어떤 그 진보 야당 후보에게 90% 투표율과 90% 이상의 어떤 지지율을 보였던 지역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양 후보 안 가고 양 후보로 이렇게 나눠질 거라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이 마지막 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떻습니까? 뭐 압도적 승리를 필요하다면서 50% 이상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던데. 실제 이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들이 40% 수준에서 네. 이제 계속 이렇게 맴돌았는데 실제 이제 투표 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50%를 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인데 뭐 이 말은 이제 이제 문 후보가 직접 이렇게 유세장 다니면서는 항상 50% 넘는 압도적 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캠프하고는 약간 온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 후보 쪽은 밴드웨건으로서 완전히 이렇게 대세를 굳히겠다. 뭐 이런 선거 전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율로서 50%도 의미가 있겠지만 문 후보 캠프 쪽에서 생각하고 본인도 생각하는 거는 전 세대 전 지역에서 골고루 그 1등하는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그걸 갖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세대별로 6.26년 세대들이 이번 투표에서 어떤 그 자식들에게 민주주의 나라를 물려주는 선거를 해달라. 청년 세대들한테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 주역이 돼달라. 노인 세대들한테는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그 보답을 할 테니까 믿고 맡겨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 세대에서 골고루 좀 그 지지를 받고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게 자기 메시지고 지금에서 그래야지 통합이라든가 이후에 어떤 이 힘 있는 개혁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문재인 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그 5, 60대에서는 참패했죠. 예. 예, 그 75.8%라는 높은 그전에 비하면 높은 투표율이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막판에 50대 이상이 대거 몰려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지지율로 이렇게 벌려지는 바람에 이 3.6% 차이로 떨어진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 신중년 시대다 이렇게 노인 세대를 부르면서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아마 50대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앞설 수도 있다. 근데 60대 이상에서는 아마 그런 그걸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봐지지만은 근데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만 그 1위를 하더라도 이건 또 의미 있게 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반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2, 3위 후보 간에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4, 5위 후보들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반문 단일화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5분의 후보의 선전이 앞으로의 우리 정치 지형과 문화를 많이 바꿀 것이다. 이런 관측들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상정 후보 막판까지 지금 현재 이 심상정 후보를 찍어야 개혁이 완수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 부분들은 이렇게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어대문이라서 좀 긴장도가 떨어뜨린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일정히 이렇게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무렵에 이제 어떤 조사는 10% 가까이 이제 뭐 지지율이 나오는 등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은 그 5월 4일 날 기준으로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소속된 이제 바른정당에서 탈당하면서 유승민 의원 쪽이 상당히 이렇게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쩐 면에서는 이렇게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가 젊은 층에서 상당히 이렇게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두 4위, 5위 경쟁이 상당히 이렇게 치열하게 젊은 층을 두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그 안철수 후보가 이 유세 중에 어쨌든 심상정, 유승민 후보를 찍어달라 라는 발언 또 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자기가 개혁 통합 정부를 하겠다. 그래서 개혁 공동 정부의 그 파트너로서 심상정, 유승민을 그 지칭을 한 거죠. 그 1위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그 당선되면 나라가 반으로 다시 쪼개질 거다. 그 이번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를 찍기 싫으면 이제 그 진보를 그 선택하는 후보는 심상정을 찍고 또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살려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유승민을 찍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선거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나 이런 거 없이 이 반복적으로 그 TV 토론이 반복되면서 후보들이 각자가 이제 대중 앞에서 이 자기 약속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뒷거래를 통한 단일화 이런 게 아니고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 그 정치가 일정하게 뭐 지금 5% 밑으로 그 심상정이든 유승민이든 두 사람 다 5% 밑으로 다시 찌부러들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 이런 구도로 상당 기간 갈 수 있는 또 다당제가 어떻게 보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이 대선 이후에 정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선거구제나 선거제도 자체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과 어떤 계기가 열린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D-1 마지막 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변수에서 아마 가장 이 1차적인 것은 투표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전 투표가 역대 그 최대로 26.02% 1107만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25%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 그 공약을 해서 아마 홍대에서 이 프리허그를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 본 투표율 지난번에 75.08인데 이번에는 아마 10년 만에 80%를 넘지 않겠나 라는 어떤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선관위에서도 한 80%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그 지금 투표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그 이상한 내지는 좀 그 트렌드에 뒤떨어진 그런 거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일기가 뭐 약간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만서도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그걸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특히나 이제 어차피 우리 그거에서 보면 역대 선거에서 노년층은 항상 투표율이 좀 높았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20대에서 투표율이 낮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올라간다는 이야기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투표율 때문에 그 어느 세대로 표가 그 영향을 더 미치는 이런 거는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상대적인 거로는 아마 보름 전 조사 이런 부분에서는 60대 이상이 이전보다는 좀 적게 나왔었는데 그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역시 60대 이상이 그 많은 이 투표 참가 의향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올해 초반부터 이렇게 투표 의향 조사를 쭉 했는데 올 초 최근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50대 내지는 60대 이상 부분에서 투표 의향이 낮았습니다. 이게 젊은 층 20대에서 40대는 이렇게 과거보다 높게 나왔고 이런 경향이 지속되다가 최근 이제 마지막에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60대 이상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나오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보수층들이 이렇게 다시 일정 정도 이제 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신호로도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실제로 이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할 건지는 사실 까봐야 안다. 이 지난번에도 투표율이 이 75%를 이렇게 상회했을 때 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그 박근혜 후보의 어떤 이 노년층 지지가 막판에 투표를 올렸다, 이런 결과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그 어느 후보한테 이 높은 투표율이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그 민주주의에 아주 좋은 그 현상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결국은 아마 이런 그 투표 열기, 또 투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후에 어떤 어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어떤 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뭐 동력이고 밑받침이 되겠죠.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봤던 홍준표 후보의 상승과 안철수 후보의 하락,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조금 이렇게 변화는 있을 것인지, 어쨌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이제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가 그 흐름을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번 남은 7일 동안 또 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반전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쪽 이제 마지막 표 결집이 이제 홍준표가 그 당시 여론조사는 20% 선 지지율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는 상황까지, 근데 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 결집 맥시멈 최대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전략적으로 이제 자기 어떤 그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몇 가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났던 치명적인 실수랄까요? 어떤 자기 약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장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노인에 대한 노년층에 대한 어떤 거부를 자초할 수 있는 발언, 또 그다음에 대지 발정제 같은 여성에 대한 문제, 뭐 그건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가 결집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요소들이 일정하게 그 결집에 장애로 작용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결과로 나타날 것이냐는 걸 봐야 될 건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결집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어떤 그런 보수 결집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봐집니다. 예. 이러한 영남 보수의 결집이 호남의 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쨌든 이렇게 호남은 이렇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마 문 후보 쪽이 조금 더 선택이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호남이라는 것은 지금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강주, 전남, 전북뿐만 아니라 출향 호남민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이 투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볼 거냐, 이런 게 같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런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이 만약에 보수 결집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해진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지금 내일 대선 결과가 5 후보한테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 득표율이 상당히 이후 정국과 국정 운영에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TV 토론을 통해서 이번에 많은 영향을 받았었는데, 후보들을 갖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체크하시고 소중한 한 표, 이제는 투표장에서만 한 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에도 국정 운영에서 어떤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어떤 이 국정 운영 시스템을 다들 약속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일 선거에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대통령감을 이렇게 소신 투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밴드웨건 효과로서 이 매직 넘버 45%를 넘을 것이냐, 홍준표 후보의 언더독으로서 이게 30% 선을 갖다가 넘어설 것이냐, 예, 안철수 후보도 제2의 안풍으로서 어떤 기존의 호남 지지와 이 전국적 지지를 갖다가 만회하면서 나갈 것이냐,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다들 의미 있는 10%대의 지지율을 획득할 것이냐, 관심이 주목됩니다. 그러면은 이 3인 3색은 대선 전까지는 오늘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다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